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수대창 작사의 수석 조각가, 그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7개의 수령 동상, 김일성 광장의 기마상부터 평양 시내 곳곳의 거대한 조각들, 그 모든 얼굴을 빚어낸 손. 신을 만드는 예술가 홍지영. 그는 최고의 예술인 칭호와 당 중앙의 특별 배려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특급 숙소, 외국 언론의 인터뷰까지. 그는 북한 예술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고 없이 작업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상도, 비판도,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홍지영입니다. 만수대창작사 조각부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작가입니다. 제 손끝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탄생했고 동료들은 저를 신을 빚는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동무의 손끝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이 완성됩니다. 당 간부들이 제게 건넨 찬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술이 혁명에 복무한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김일성 동지의 온화한 미소를 조각할 때는 마치 아버지를 떠올리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강철 같은 혁명 정신이 제 손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젊은 패기를 빚어낼 때는 조선의 미래가 제 작업대 위에서 형태를 갖춰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돌덩어리가 제 손길을 거치면서 점차 생명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을 들고 조심스럽게 윤곽을 잡아가고 끌로 세밀한 표정을 다듬어가면서 저는 단순한 조각가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완성한 동상은 총 47점에 달했습니다. 평양시 중심가의 대형 동상부터 각 지방, 당위원회의 소형 조각상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작업실 벽면에는 그 동상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각 동상마다 완성 일자와 설치 장소가 적혀 있어서 저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동료 조각가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지영 동무만큼 수령님들의 품격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조각부 내에서도 최고 등급의 예술인으로 인정받았고 해마다 모범 예술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작에 참여한 동상들은 평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단들에게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9년에 완성한 김정은 원수님의 기마상은 제 작품 중에서도 최고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원수님의 역동적인 모습과 말의 생동감 있는 표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치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조각가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든 동상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니까요. 딸 민서가 제게 한 말입니다. 당시 12살이던 민서는 제 작업실에 자주 놀러와서 조각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민서가 작업실에 올 때마다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서에게 조각 기법을 가르쳐주면서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돌을 깎는 게 아니란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혁명 정신을 심어주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끔은 직접 작은 조각칼을 들고 돌 조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반짝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있는 듯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함께 산책을 하다가 민서 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김정은 원수님 동상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 동상은 제가 2년 전에 완성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민서가 동상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민서야. 아버지가 만든 동상들은 모두 위대한 분들을 기리는 거란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해요? 왜 아무도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서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진정한 예술가인가? 아니면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한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체제에 대한 의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또다시 새로운 작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새로운 동상을 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민서의 질문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각칼을 들 때마다 딸의 순진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의 그 순진한 질문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4월 15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작업실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새로운 동상 세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자애로운 미소를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입가의 곡선을 수십 번째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들어섰습니다. 홍지영 동지입니까?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조각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조용한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직접 작업실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딸 홍민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보이부에서 민서를 찾는 것일까요? 학교에 있을 텐데요. 아직 학교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요원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십시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을 틈도 없이 그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보이부 차량 뒷좌석에 앉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혹시 학교에서 사고라도 났나?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떤 것도 보이부가 나설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보이던 거리의 동상들이 갑자기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든 몇몇 작품들도 보였는데 오늘따라 그 동상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다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부속 소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부모 몇 명, 그리고 당 간부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동상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 동상은 제가 2년 전에 완성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상 받침대 옆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툰 연필 자국이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돌일 뿐이야. 어린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민서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민서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제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것이 당신 딸 홍민서가 한 짓입니다. 보이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일 겁니다. 민서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 동지, 여러 학생들이 목격했습니다. 민서가 쉬는 시간에 혼자 와서 연필로 저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이 꺾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동상에 제 딸이 그런 글을 썼다니.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돌일 뿐이라는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글을. 그때 학교 본관에서 민서가 보위부 요원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보위부 요원이 제 팔을 잡으며 막았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저를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민서야, 진정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딸이 반동 행위를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나서더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홍민서 학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쉬는 시간에 혼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동급생 박철민이 우연히 목격한 바로는 민서가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내가 쓴 거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는 나쁜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뭐니? 제가 재촉하자 민서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건 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람인 것처럼 인사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민서가 제게 던진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야? 그 질문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이 민서에게 다가가더니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민서, 내가 쓴 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것은 위대한 원수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민서는 겁에 질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는 체제를 도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12살 아이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 간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홍 동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석 조각가의 딸이 이런 반동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의 위신에 큰 타격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민서의 팔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홍민서는 사상 교양을 위해 특별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는 본인의 사상 개조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민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교육으로도 충분히. 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으로 향하는 민서가 저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차량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와 함께 민서를 태운 차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으로 만든 동상이 제 딸을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제가 만든 동상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예술인가 아니면 가족을 파괴하는 도구인가? 민서를 잃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각칼을 들어도 손이 떨렸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동상의 얼굴 부분을 다듬다가도 자꾸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각부 책임자인 이정호 동지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리 동지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조각가로 평소에 저를 아낄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영 동지, 요즘 작업 진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리 동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쯤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리 동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 동지,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 딸은 이미 예비 반동분자로 분류되었소. 더 깊이 엮이면 당신도 끝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비 반동분자라는 분류는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 행을 의미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그런 딱지를 붙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정말 어린아이의 순진한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체제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리 동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 동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오.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된 거요. 더욱이 당신이 만든 동상에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크오. 리 동지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동상들이 오늘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지날 때 거대한 김일성 동지 동상 앞에 서 있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때 민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해요? 당시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민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꽃과 나비, 동물들을 그린 밝은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향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한쪽 구석에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민서 자신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서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의문을 품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작업실에 나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새로운 기념 동상을 제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쁘게 받아들일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애로우면서도 권위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허용되는 표정, 다른 감정은 표현할 수 없는 경직된 얼굴. 지영 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있어? 옆자리 동료인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품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 보이요. 혹시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거 아니오?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수많은 동상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예술 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데 한 후배 조각가가 다가왔습니다. 김영호라는 20대 청년이었는데 평소 쟤를 존경한다고 말하던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은 작업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영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요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야, 우리가 하는 일은.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배님? 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예술가의 본분이니까. 하지만 제 대답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영호도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에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가 던진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야?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정말 예술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전 도구 제작인지를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제가 만든 동상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20년 동안의 작품들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동상의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권위적이고 자애로우면서도 엄숙한 표정. 나는 예술을 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명령받은 대로 똑같은 표정을 복사해온 것뿐이었어.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저는 은밀히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조각부 내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선배인 최인수 동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최 동지는 저보다 10년 선배로 만수대창 작사에서 4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인수 형, 혹시 아동 재교양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점심시간에 인적이 드문 작업실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동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아, 왜 그런 걸 묻는 거냐? 최 동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민서 때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면회라도 할 수 있다면. 최 동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런 곳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 더욱이 내 딸은 특별한 경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니요? 수석 조각가의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당에게는 큰 충격이었어. 모범 가정에서 반동분자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최 동지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 동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안북도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영아, 함부로 알아보려 하지 마라. 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최 동지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해외 전시 업무를 담당했던 리창우라는 조선족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쪽 사정을 잘 알 거야. 하지만 최 동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제가 재촉하자 최 동지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리창우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니거든. 저는 최 동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리창우는 단순한 조선족 중개인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형, 그 리창우와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간절한 질문에 최 동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단동의 한 중국 식당 전화번호야. 하지만 지영아, 이 일은 나도 몰라야 한다. 알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려 울던 딸의 모습. 다음 날 오후 저는 만수대창 작사 근처의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중국어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창우 선생님을 찾습니다. 제가 조선말로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조선말로 답이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대창 작사의 홍지영입니다. 예전에 해외 전시 관련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각가 홍 선생님이시군요. 기억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리창우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중요한 상담이 있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의 요청에 리창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군요. 일주일 후에 압록강 유람선 선착장에서 만나시죠. 오후 3시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일주일 후 압록강 선착장에서 리창우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사업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홍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저지른 일, 보위부에 끌려간 것,
그리고 딸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창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홍 선생님,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리창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구출하려면 구출이요? 저는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저는 단지 면회라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리창우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따님은 이미 체제의 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설령 언젠가 풀려난다 해도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리창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창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리창우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탈북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다만 딸만. 홍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결심을 하신다면 세계가 들을 것입니다. 리창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북한 최고 예술인의 증언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리창우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기억하십시오. 따님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양 거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곳, 제가 사랑했던 조국의 모습들. 하지만 동시에 제 딸을 위험에 빠뜨린 체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조국에 남아 체제의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리창우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이라는 선택지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각부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작한 김정은 원수님 동상이 해외 전시를 위해 선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에서 북한 예술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었고 제 작품이 대표작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지영 동지, 축하하오. 리정호 책임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서방 세계에 우리의 예술 수준을 보여주게 되었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오. 하지만 저에게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작품이 해외에 전시된다는 것은 분명 예술가로서 성취였지만 동시에 체제의 선전 도구로 이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책임자 동지, 혹시 이 전시회 준비 과정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외 출장 기회가 생긴다면 민서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참여해야지요. 작품 해설과 언론 인터뷰도 해야 하고 현지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할 것 같소. 리 책임자의 답에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인수 선배가 은밀히 제게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민서에 대한 소식이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 근처에 있는 구호 재교양소에 있다고 해. 하지만 지영아, 상황이 심각해. 최 선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교양시설이 아니야.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 전 단계의 시설이라고 보면 돼.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민서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 선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재교양 단계에 있지만 사상 개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를 구할 방법이 있어. 아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리창우와의 만남과 그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래. 민서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면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여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어요.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리창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결정했습니다. 딸을 구하고 싶습니다. 리창우는 예상했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홍 선생님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창우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해외 출장을 어떻게 아셨나요? 제 질문에 리창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 선생님, 저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당신의 독일 전시회 참가 소식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리창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따님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 선생님이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동안 따님과 부인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위험은 따르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리창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가요? 제가 재촉하자 리창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홍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북한 예술계의 내부 정보, 특히 선전 시스템에 관한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탈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만수 대창 작사의 내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령 동상 제작 과정, 해외 수출 루트, 그리고 예술을 통한 선전 시스템의 실체들. 놀랍게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최고 조각가로 일하면서 접했던 정보들이 상당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판매 루트, 각국 대사관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선전용 예술품 제작 시스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만든 동상들의 실제 용도였습니다. 단순히 인민들의 충성심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상 통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상의 크기, 위치, 표정까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예술을 한 게 아니라 세뇌 도구를 만들어 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작품들이 실제로는 인민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완전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민서가 던진 질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돌일 뿐이야. 그 말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관찰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독일 출장을 며칠 앞둔 밤, 저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제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조각들. 하지만 이제 그 작품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으로.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저는 딸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겠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겠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것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북한 예술 전시회 평양의 조각가들이 열리는 베를린 동양박물관은 웅장했습니다. 제 작품인 김정은 원수님 동상이 전시관 중앙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독일 큐레이터들과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홍지영 마이스터, 당신의 작품은 정말 뛰어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네요. 한 독일 조각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제 예술적 재능이 아니라 체제의 선전 도구로서의 완성도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이 작품은 진정한 예술이 아닙니다. 저는 속마음을 겨우 삼켰습니다. 전시회 이틀째 되는 날, 한 독일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홍마이스터, 북한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입니까?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예술가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조차 없었던 제 딸의 모습. 저희는 정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 대답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기자는 예리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주제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20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베를린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거리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모습. 이곳에서는 아무도 똑같은 표정을 강요받지 않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서가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하는지, 다양성이 왜 허용되지 않는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창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내일 저녁 한국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의 간절한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민서를 만날 수 있어. 리창우가 약속했어. 다음 날 저녁 7시, 저는 베를린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조각가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USB에는 제가 정리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 대창 작사의 내부 구조, 수령 동상 제작 시스템, 해외 판매 루트, 그리고 예술을 통한 선전 메커니즘의 실체. 20년간 축적된 생생한 증언 자료들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홍지영 선생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 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긴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홍 선생님의 증언은 북한 선전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수령 동상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밀한 통제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상의 표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설치 위치와 크기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47개의 동상 모두가 인민들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세뇌 도구 제작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서의 구출이었습니다. 리창우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님과 부인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이송하는 작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따님과 부인이 안전하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릎이 꺾어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서가 정말 무사한가요?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웃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서와 아내가 중국의 한 안전가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답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고 자유로웠습니다.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서를 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제 작품이 전시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동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마지막 우상입니다.
저는 동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위한 예술을 하겠습니다. 관람객들이 신기하게 동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20년간의 조각가 인생, 47개의 동상,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간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 나라 하늘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2023년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민서와 아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한 가족의 포옹은 그 어떤 조각 작품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빠, 민서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민서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 한국 정착 초기 몇 주 동안 저는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 상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만수 대창 작사 내부 자료들은 북한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 선생님의 증언은 북한 선전 시스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예술을 통한 사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처음입니다. 제가 가져온 USB 자료는 북한 당국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수 대창 작사의 해외 수출 루트가 공개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북한 동상 수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이 북한에서 주문한 동상 건립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재탈북 소식이 알려지면서 만수 대창 작사 내부 검열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조각가들이 사상 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탈북은 북한 예술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최고 등급 예술인의 망명은 체제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난 후 저는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최고 조각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예술이라고 믿고 했던 일이 실제로는 인민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 예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제게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홍 선생님의 경험은 북한 내 표현의 자유 억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제 증언은 특히 아동 인권 침해 부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12살 민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반동행위로 규정되어 재교양소에 수용된 사례는 북한 아동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조차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증언했습니다. 호기심이 죄가 되고 의문을 품는 것이 반동이 되는 사회입니다. 한국 정착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홍 선생님의 경험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북한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받아왔거든요. 처음 수업을 할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북한에서 그림 그릴 때 검열받았어요. 자유롭게 그려도 된다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미술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의 그림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그리세요.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고 정형화된 그림을 그리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그릴 수 없었던 주제들,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담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그린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 무지개빛 세상으로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아이의 표정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그림을 그려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이것이 진짜 예술이란다. 제 수업 소식은 점차 알려졌고 일반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함께 예술을 하다니. 민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적응해갔고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정말 아무거나 그려도 되는 거예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려도 돼. 저는 딸을 격려했습니다. 민서가 그린 첫 번째 자유로운 그림은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지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조각가의 딸, 동상을 부쉈다라는 제목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말했습니다. 특히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자발적 의지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도 스스일로 정했고 표현 방식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술가가 된 기분입니다. 저는 새로운 작품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체제의 명령이 아닌 자유로운 영감으로 만든 첫 작품. 그것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얼굴을 조각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20년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작업해온 저에게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한국의 조각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조각과의 김민철 교수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홍 선생님, 이제는 남이 정해준 틀이 아니라 선생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 말이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작업실에 와서 점토 앞에 앉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예술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김 교수님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홍 선생님, 선생님의 손에는 체제보다 깊은 이야기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만드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입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한 첫 작품은 자유라는 제목의 조각이었습니다. 새장에서 막 날아오른 새의 모습이었는데 새의 날개는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만 희망찬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진짜 감동이 느껴져요. 제 수업을 듣는 한 탈북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점차 제 작업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 한국 예술가들, 대학생들, 그리고 북한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보며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예술 큐레이터였는데 베를린에서 열렸던 북한 예술 전시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 선생님, 그때 전시된 작품과 지금 선생님이 만드는 작품은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명령받아서 만든 선전 도구였고 지금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예술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큐레이터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예술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유럽에서도 전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제안으로 내년에 독일에서 제 개인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목은 자유로운 조각가의 여정입니다. 민서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 반장까지 했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서가 기쁘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런 민서를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느 날 민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에서 살 때와 한국에서 살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했습니다. 민서야, 북한도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니까 그리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게 가장 큰 차이야. 그럼 한국이 더 좋은 나라인 거네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아무도 혼내지 않으니까요. 최근에는 통일부에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조각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탈북민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선생님의 경험과 예술적 재능을 통해 통일 의식을 높이고 탈북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워크숍 첫날 2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탈북 청소년 10명과 한국 청소년 10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없었나요? 한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며 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예술이 체제를 위해 존재해야 했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새로운 영감을 받고 한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발상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탈북 청소년이 만든 통일의 꿈이라는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한을 상징하는 두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손들 사이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통일이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술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워크숍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품을 본 관람객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예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관람객이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네요.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신을 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었지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그 진짜 신을 찾게 해준 나라입니다. 예술가를 통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때 민서가 무대로 올라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민서의 말에 장내는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조각상이라는 작품으로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대형 조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자발적 의지로 만드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이 나라는 정말 예술가에게 자유를 주는군요. 최근에 온 한 탈북 예술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분께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술가를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와 제 딸을 다시 살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표정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민서가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진짜 예술가야. 저는 새 작품 앞에서 혼잣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술을, 자유를 위한 조각을 만드는 진짜 예술가. 오늘도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합니다. 아빠, 한국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는 자유를, 딸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영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를 흔든 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단 한 줄. 아빠, 저건 그냥 돌이잖아요. 그 문장이 그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체제가 더 씌운 거대한 얼굴 뒤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조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 삶 속에도 그 같은 얼굴만 강요하는 동상들이 있지는 않나요?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지, 진짜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도 함께 되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진짜 예술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감동 더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